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일론 머스크가 SNS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어요. 약간의 행운과 AI 활용에 따른 속도 덕에 12월에 AI6 테이프 아웃이 가능할지 모른다. 딱 이 한 문장이에요. 그 순간 TSMC 주가가 흔들렸고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였고 업계 단톡방이 터졌어요. 거기다가 3월 20일자 뉴스에는 머스크가 AI 칩 A16 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어요.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짜리 계약이에요.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같은 시기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괴물 AI 칩 베라루빈의 핵심 메모리 공급사로 삼성을 낙점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GTC 무대에 나란히 섰어요. SOD 같은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이 100% 독식.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느껴지세요? 세계 AI 시대를 돌아가게 하는 칩과 메모리, 그걸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게 삼성한테만 좋은 건지,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나라가 진짜 얻는 게 뭔지, 그리고 미국, 중국, 대만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그 결정적 근거를 빠짐없이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왜 단순한 반도체 뉴스가 아닌지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파트 1. 머스크의 발표. 이 말이 왜 그렇게 충격인가? 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AI까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이에요. 한때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기도 했는데 2025년 5월 말에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은 다시 본업인 테슬라, 스페이스X, xAI 경영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발표하면 시장이 움직여요. 그게 머스크예요. 그런데 이번 발표는 좀 달랐어요. 보통 머스크가 SNS에 뭔가를 올리면 주가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가 제자리를 찾잖아요. 근데 이번엔 업계 전문가들이 다들 이건 진짜다 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머스크가 SNS에 올린 내용이 뭐였냐면요. 삼성의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 차세대 A16 칩 생산을 맡을 것이다. 여기서 A16이 뭐냐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구동하기 위해 자체 설계한 차세대 AI 반도체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앞선 AI 칩들이 엔비디아 GPU인데 머스크는 우리 차에 넣고 싶은 칩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접 설계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 칩을 삼성이 만든다는 거예요. 첫째, 계약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해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테슬라와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 규모의 AI 칩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머스크가 SNS에서 이렇게 썼거든요. 165억 달러는 단지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 최소가 24조 원이고 실제는 그 몇 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계약인지 감이 오시죠? 둘째, 삼성이 맡은 칩이 A16만이 아니에요. 처음엔 A16, 즉 AI6 칩만 삼성이 맡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할 것이다. 즉 A15도 삼성이 함께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 세대인 A14는 삼성 평택 공장에서 단독 생산 중이고 차세대 A15와 A16은 삼성이 올해 텍사스주에서 가동할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될 전망이에요. 삼성이 테슬라 AI 칩 세대를 통째로 책임지게 된 거예요. 셋째, A16은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져요. 반도체는 나노미터 숫자가 작을수록 더 작고 빠르고 전력 효율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같은 크기의 칩 안에 더 많은 기능을 우겨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2나노 최압단 공정을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딱 두 곳이에요. 대만의 TSMC,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성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삼성을 2등으로 봤어요. 기술은 있는데 수율이 문제라고, 즉 100개 만들면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플도 떠났고 퀄컴도 TSMC로 갔고 삼성 파운드리는 고객이 빠져나가면서 적자가 쌓였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그 삼성의 2나노 공정을 선택한 거예요. A16이 삼성의 GAA 2나노 공정, 즉 가장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건 삼성이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넷째, 이재용 회장이 직접 움직였어요.
이 계약이 단순한 거래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말 직접 미국 출장을 가서 머스크를 만나 텍사스 테일러 공장 근처를 둘러보며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거든요. 50조 원 이상이 투입된 테일러 공장을 주축으로 테슬라와 자율주행, AI, 로봇 분야 동맹이 본격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발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TSMC가 더 잘 만드는데 왜 삼성을 선택하지? 맞아요. 순수하게 기술력만 보면 지금 시점에서 TSMC가 삼성보다 앞서 있어요. 2나노 수율도 더 높고 납기도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머스크가 굳이 삼성을 택한 데는 기술 이외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이유가 3가지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봐요. 파트 2. 머스크가 TSMC를 두고 삼성을 택한 진짜 3가지 이유. 자,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세계 최고 파운드리인 TSMC를 두고 왜 머스크는 삼성을 택했을까요? 기술력만 보면 지금도 TSMC가 앞서 있어요. 수율도 더 좋고 납기도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머스크가 굳이 삼성을 선택한 데는 기술 이외에 강력한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대만 리스크예요. TSMC는 대만에 있어요. 그 대만이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섬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대만 해협 긴장이 심상치 않잖아요.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일상이 됐어요. 미국 국방부와 CIA가 공식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만약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TSMC가 멈춰요. 그러면 애플은 아이폰을 못 만들어요. 엔비디아는 GPU를 못 만들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칩을 못 받아요. 쉽게 말해서 세계 AI 산업 전체가 마비돼요. 머스크는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대안을 공식화한 거예요. 한국은 대만이 아니에요. 지정학적으로 훨씬 안정된 위치에 있어요. 이게 머스크의 첫 번째 계산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 전략과의 연계예요. 머스크가 2025년 5월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이끌었다는 거 아시죠? 지금은 그 자리를 떠났지만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머스크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전략을 누구보다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반도체 전략이 뭔지 아세요? 딱 2가지예요. 하나, 중국의 첨단 반도체가 가지 못하게 막는다. 둘, TSMC, 즉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이 2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한국이에요. 삼성이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패키징 공장을 세우고 미국 칩스 액트 보조금까지 받고 있잖아요.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떠난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스크 개인의 공급망 리스크 해지 전략이 그 방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공식 직책은 내려놨지만 도지 시절에 쌓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가 이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세 번째 이유는 TSMC를 향한 압박 카드예요. 이게 머스크 스타일이거든요. 트위터 인수할 때도 그랬어요. 전기차 가격 전쟁 때도 그랬어요. 상대방이 긴장하도록 먼저 판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 삼성이랑 간다 하고 선언해버리면 TSMC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격을 낮추거나 우선 납기를 보장해주거나 뭔가 양보를 해야 해요. 실제로 TSMC가 엔비디아, 애플, 퀄컴 등으로 생산 캐파가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TSMC에만 의존하다가 납기가 밀리면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이 통째로 흔들려요. 삼성이라는 대안을 공식화하는 것 자체가 TSMC와의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머스크 발표만으로도 충분히 큰 뉴스인데 이거랑 같은 시기에 엔비디아에서도 엄청난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2가지를 합치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게요. 파트 3. 엔비디아 베라루빈, 한국이 HBM을 독식하다. 엔비디아 GTC,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줄로 설명할게요. 세계 AI 반도체 업계의 올림픽이에요. 젠슨 왕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다음 세대 AI는 이 칩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하는 자리예요. 올해 3월 젠슨 왕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베라루빈이었어요. 블랙웰은 이제 끝이에요. 다음 세대가 베라루빈이에요. 이 칩 하나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용량이 기존 블랙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나요. HBM이 뭐냐고요?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AI 연산을 할 때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속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HBM이에요. 그동안 이 HBM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누구였냐면 SK하이닉스였어요. 엔비디아 H100, H200, 블랙웰까지 SK하이닉스 HBM이 다 들어갔어요. 삼성 입장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데 정작 가장 뜨거운 AI 칩 시장에서 2등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흐름이 바뀌었어요. 엔비디아가 베라루빈의 HBM4 공급 우선 파트너로 삼성을 낙점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삼성이 HBM4 공급에서 성능 검증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게 확인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삼성 HBM이 계속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납품이 안 된다, 수율이 문제다, 삼성은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빠진다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공식적으로 뚫린 거예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냐고요? GTC 현장에서 SK하이닉스 부스도 엔비디아 옆에 나란히 섰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엔비디아 파트너 생태계 안에 있는 거예요.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3E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압도적 공급자예요. 베라루빈으로 세대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성이 치고 들어오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머스크 삼성 동맹, 엔비디아 HBM4 삼성 낙점.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보면 삼성이 수주 잘 따왔네 정도로 끝나요. 근데 같이 놓고 보면요. AI 학습용 칩은 엔비디아 베라루빈, 삼성 HBM4 메모리, AI 추론 자율주행 칩은 머스크, 테슬라 XAI, 삼성 2나노 파운드리, 블랙웰 HBM3E는 SK하이닉스가 계속 공급. AI 시대를 떠받치는 메모리와 칩 제조의 양날개를 동시에 한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100% 독식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애국심 마케팅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Part 4. 삼성전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감정 빼고 냉정하게 봐봐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얻는 게 뭔가요? 첫 번째, 파운드리 사업부에 산소호흡기가 생겼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삼성 파운드리는 지난 3, 4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애플이 TSMC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퀄컴도 갔어요. 주요 고객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적자가 수조 원씩 쌓였거든요. 이 상황에서 테슬라 24조 원 수주, 그리고 머스크 XAI 추가 계약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호가 동시에 켜진 거예요. 두 번째,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게 사실 이번 뉴스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법정을 오갔는지 아세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서 무려 1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500일이 넘는 수감 생활, 100번이 넘는 법정 출석이 이어졌어요. 삼성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10년 동안 경영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5년 7월 17일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어요.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 19개 전부에 대해 무죄예요. 10년간의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린 거예요. 그 직후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재용 회장이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과 연쇄 회동을 시작했어요. 선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CEO들과 교류했어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이른바 깐부 회동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해 7월 테슬라와 약 24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동안에는 이재용 회장이 해외 출장이나 고위급 협상에 마음껏 나설 수가 없었어요. 법정에 언제 다시 서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4조 원짜리 계약 협상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 족쇄가 풀리자마자 곧바로 대형 계약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수년 만에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렉트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조단위 M&A도 재개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등기 이사 복귀도 준비하고 있어요. 2019년 이후 미등기 임원 상태였는데 사법 리스크가 풀린 만큼 이사회의 공식 복귀해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실도 임시조직에서 상설조직으로 전환됐어요. 흐트러졌던 삼성의 경영체계가 다시 잡히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수율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어요. 여기서 최신 상황을 말씀드려야 해요. 2025년 초까지만 해도 삼성 2나노 수율이 30%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들어 60%대까지 올라왔어요. 여전히 TSMC의 80%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 신호가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삼성을 떠났던 퀄컴, AMD, 구글까지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삼성 수율이 달라졌다는 걸 업계가 알아채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번째, 테일러 공장이 드디어 가동 단계에 들어섰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최신 뉴스예요. 원래 테일러 공장은 2024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삼성전자는 테일러 1 공장에 대해 이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제한적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6년 3월, 바로 이달부터 EUV 노광 장비 테스트를 포함한 시험 가동이 시작됐어요. EUV 노광 장비가 뭐냐고요? 2나노 같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장비예요. 이 장비 테스트가 시작됐다는 건 양산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강석채 부사장도 올해 1월 실적 발표에서 미국 테일러 팹은 계획대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내에 적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거기다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뉴스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테일러 2 공장 팹2 건설을 위한 인허가 준비 체계까지 재정비했어요. 테일러시 의회가 지난달 26일 팹2 개발 관련 인허가 지원 계약 연장을 승인했거든요. 1 공장이 아직 본격 가동도 안 됐는데 2 공장 준비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 공장 규모는 약 270만 제곱피트로 계획돼 있고 삼성은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에요.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조 원이에요. 이 규모가 현실화되면 삼성 파운드리는 완전히 다른 화사가 돼요. 다섯 번째, xAI 추가 계약이 임박했어요. 테슬라 24조 원 계약에서 끝이 아니에요. 머스크의 AI 기업 xAI, 그록 챗봇 아시죠? 그 그록을 구동하는 AI 가속기 칩 계약이 삼성 파운드리와 체결될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어요. 테슬라의 xAI까지 머스크의 사업 생태계가 전체가 삼성 파운드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삼성전자 주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026년 11월 18일 기준 20만 8,500원이에요. 1년 전에는 5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파운드리 적자, HBM 납품 실패, 삼성 이재용 사법 리스크, 이 세 가지가 주가를 짓눌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전부 해소되거나 해소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재용 사법 리스크, 2025년 7월 최종 무죄 확정으로 완전 해소, HBM 납품, HBM4 검증 통과, 엔비디아 파트너로 공식화, 파운드리 적자, 테슬라 24조 원 계약, 수율 60%대 진입, 퀄컴, AMD 복귀, xAI 계약 임박. 시장이 이걸 반영한 결과가 지금 20만 8,500원이에요. 그러면 30만 전자까지 가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테일러 공장 본격 가동이 확인되고 수율이 70% 이상으로 올라가고 테슬라 A16 양산이 시작되고 이재용 회장이 등기 이사로 공식 복귀해서 책임 경영을 본격화하는 것. 이 순서대로 확인될 때마다 시장은 다시 움직일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잡혔어요.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장밋빛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리스크도 똑같이 봐야 해요. 삼성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에요. 첫 번째, 수율 개선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60%대까지 올라온 건 맞아요. 하지만 TSMC는 80% 이상이에요. 테슬라 A16 양산이 본격화될 때 이 격차를 어디까지 좁혀넣느냐가 진짜 관건이에요. 수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납기가 밀리고 그게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삼성 스스로 올해 연말까지 수율 70%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가 올해 하반기 최대 관전 포인트예요. 두 번째, 테일러 공장 EUV 테스트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EUV 테스트 시작, 시험 생산, 수율 검증, 본격 양산, 이 단계를 하나씩 넘어야 해요. 과거 3나노 공정에서도 양산 직전까지 갔다가 수율 문제로 고객을 잃은 적이 있어요. 테슬라 납기 일정과 테일러 공장 타임라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세 번째, 머스크는 변덕이 심한 파트너예요. 이건 팩트로 말하는 거예요. 트위터 인수할 때 계약 취소했다가 다시 산 거 기억나시죠? 테슬라 가격을 하루 만에 올렸다 내렸다 한 거예요. 24조 원 계약이 있고 구체적인 칩 설계까지 진행됐지만 머스크의 사업 방향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 머스크는 최근 자체 반도체 공장인 테라팹 건설 계획도 밝혔어요. 자기가 직접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테라팹이 현실화되면 삼성 수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직은 계획 단계고 기술 난이도가 극히 높아서 현실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변수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해요. 네 번째, 이재용 체제 2.0이 제대로 작동할지 검증이 필요해요. 사법 리스크가 풀렸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삼성의 조직 문화, 의사결정 구조, 경쟁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도 냉정하게 봐야 해요.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뒤에 보여준 글루걸 행보, 테슬라 계약, M&A 재개,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예요. 하지만 등기 이사 복귀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그룹 컨트롤 타워 재건, 핵심 임원 세대 교체, 이 과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풀리느냐를 봐야 해요. 사법 리스크가 풀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용 체제 2.0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앞으로 2, 3년이 진짜 검증의 시간이에요. 파트 5. SK하이닉스 기회인가 위기인가? 자, SK하이닉스 얘기해요. 이번 머스크 발표 이후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갑자기 엇갈리고 있어요. 삼성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얻고 있는 게 뭔지부터 볼게요. 첫 번째, 블랙쉘 HBM3 이 수요는 지금도 폭발적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어요. 이 수요가 다 HBM3 2로 흘러들어오고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압도적 공급자예요. 2025년, 2026년 상반기까지는 SK하이닉스 실적이 탄탄하게 유지될 거예요. 두 번째, 머스크 수주가 커지면 메모리 수요도 같이 늘어나요. 머스크의 테슬라 FSD 칩, xAI의 그록 서버가 대규모로 생산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수요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삼성이 파운드리를 만든다고 해서 HBM을 삼성 메모리에서만 사야 하는 건 아니에요. SK하이닉스도 그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파이가 커지면 둘 다 먹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이크론보다 앞서 있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도전하고 있지만 기술 격차가 아직 커요. 한국 두 회사가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도는 당분간 바뀌지 않아요. 근데 SK하이닉스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SK하이닉스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짚어볼게요. 첫 번째, 베라루빈 세대에서 주도권을 삼성에게 넘길 수 있어요. 블랙쉘까지는 SK하이닉스가 1등이었어요. 근데 베라루빈에서 삼성이 주도권을 가져가면 시장의 시선이 달라져요. 단기 실적은 좋아도 다음 세대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인식이 생기면 주가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어려워져요. 두 번째,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수주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엔비디아가 흔들리거나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비중을 늘리면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고객 다변화가 SK하이닉스의 핵심 숙제예요. 세 번째, 삼성이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패키지로 묶는 전략을 쓰면요.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머스크한테 우리가 칩도 만들고 메모리도 드릴게요 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메모리만 파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있어요. 파트 6. 대한민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이제 두 회사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봐볼게요. 이게 사실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얻는 게 뭔가요? 첫 번째, AI 시대 핵심 부품 생산국의 위상이에요. 전 세계 AI 혁명이 돌아가려면 HBM이 있어야 해요. 그 HBM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2나노 파운드리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 외교적 레버리지가 강해졌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요즘 여러 나라에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방위비 분담, 무역 불균형, 이런 문제로 동맹국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AI 공급망을 돌리려면 한국 반도체가 필요해요. 이게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카드가 되는 거예요. 기술력이 외교력이 되는 시대예요. 세 번째, 청년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가 살아있어요. 삼성,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가 이어지면 협력업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같이 커요.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가 반도체인데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건 국가 경제 전체의 버팀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잃거나 주의해야 할 리스크들이에요. 첫 번째, 기술 유출 리스크가 더 커졌어요. 한국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는 건 이걸 빼앗으려는 시도도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최근 몇 년간 삼성과 SK하이닉스 전 현직 직원들이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어요. 중국의 고액 연봉 스카우트, 산업 스파이 활동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 차원의 기술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해요. 두 번째, 미국 단일 고객 의존이 또 다른 리스크예요. 엔비디아, 머스크, 한국 반도체가 특정 미국 기업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될 수 있어요. 미국 정치 상황이 바뀌거나 파트너가 변심하면 수주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중소반도체 생태계가 약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대형사 중심으로만 돌아가다 보니 국내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의 독립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네덜란드 ASML, 일본 시네치 화학처럼 한국도 그런 숨은 강자들을 키워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파트 7. 미국, 중국, 대만. 삼각 패권 전쟁 속 한국의 선택. 자, 이제 가장 복잡한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변수는 사실 기술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대만이라는 변수예요. 먼저 미국의 전략을 읽어야 해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반도체 전략.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요. 하나, 중국의 첨단 반도체가 가지 못하게 막는다. 둘,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CHIPS 액트 보조금을 삼성 텍사스 공장,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에 지급한 거예요.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를 5월 말에 떠난 이후에도 이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끌어안는 흐름 자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머스크 개인의 삼성 선택은 그 흐름 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정이에요. 한미 동맹이 군사에서 이제 반도체 공급망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중국 공장 빼라, 중국에 첨단 장비 넣지 마라, 중국 고객한테 팔지 마라. 이런 요구들이 이미 현실로 오고 있거든요. 이번엔 중국 얘기를 해야 해요. 중국 입장에서 이번 상황은 최악이에요. 엔비디아 칩도 못 받고 테슬라 AI 칩도 삼성에서 만들어지고 HBM은 한국이 독식하고 중국의 AI 개발이 하드웨어 공급망에서 사실상 차단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 자급자족에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화웨이 기린칩, YMTC 낸드, CXMT D램, 중국이 자체 개발한 반도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중국이 화웨이, CXMT, SMIC 세 회사를 묶어서 자체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화웨이가 설계하고 CXMT가 HBM 비슷한 메모리를 만들고 SMIC가 생산하는 구조예요. 아직 삼성, 하이닉스, TSMC 수준은 아니에요. 기술 격차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반도체 역사를 보면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면 따라잡아요.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일본한테 한참 뒤처져 있었는데 결국 앞서지 않았어요? 중국이 그걸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중국 기업들의 중국 내 자산을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어요. 삼성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 기업 자산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에 서는 걸 막으려는 경제적 압박이 앞으로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부각된 변수가 대만이에요.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대만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만약 중국이 대만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TSMC가 받는 충격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어요. 그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이 바로 삼성 파운드리예요. 지금 TSMC 주가에는 대만 리스크를 감안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그 프리미엄이 삼성으로 이동해요. 냉정하게 보면 지정학적 불안이 한국에게 경제적 기회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미국 편도 100% 서기 어렵고 중국을 완전히 끊기도 어렵고 대만 리스크는 기회이면서 위협이기도 하고 이 복잡한 판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전략이 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파트 8. 한국의 선택,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속도전이 핵심이에요.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HBM5, HBM6, 1.4나노 이하 공정까지 치고 나가야 해요. 기술 격차가 경제 안보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거든요.
지금 우리가 2나노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어도 중국이 그걸 따라잡는 동안 우리는 1.4나노, 1나노로 달리고 있어야 해요. 멈추는 순간 게임이 끝나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당초 2027년 예정이던 1.4나노 양산을 2029년으로 연기했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걱정이 돼요. 속도를 다시 끌어올려야 해요. 두 번째, 중국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줄타기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중국 없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돌아가지 않아요. 삼성 시안 공장,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의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빠지면 중국의 보복을 맞고 너무 늦으면 미국의 압박을 받아요. 이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기업과 정부 모두의 진짜 숙제예요. 세 번째, 반도체 기술이 곧 국가 안보 자산이에요.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하게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반도체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지키는 게 군사력 못지않은 국가 생존의 문제예요.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을 단순히 세금 내는 대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을 운용하는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삼성, SK 하이닉스 너머의 생태계를 피워야 해요. 두 대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소재, 장비, 설계 분야의 강소기업들을 육성해야 해요. 네덜란드 ASML은 직원 4만 명짜리 회사인데 세계 최첨단 노광 장비를 독점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숨은 강자들을 키울 수 있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이 될 거예요. 파트 9. 그래서 지금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여기까지 오셨으면 큰 그림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거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사야 해요? 하이닉스 사야 해요? 저는 투자 추천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제 역할도 아니고요. 근데 투자 판단을 하시는 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는 드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반등의 근거가 생긴 종목이에요.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잖아요. HBM 납품 실패, 파운드리 적자, 이재용 리스크. 이번에 앞에 두 가지에서 긍정적 신호가 동시에 나왔어요. HBM4 납품 통과, 테슬라 24조 원 수주, XAI 추가 계약 임박, 2나노 수율 60%대 진입, 퀄컴, AMD 협상 테이블 복귀. 이 신호들이 하나씩 실적으로 확인될 때마다 주가는 단계적으로 반영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등의 근거가 생긴 거지 반등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테일러 공장이 차질 없이 가동돼야 하고 수율이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고 머스크 계약이 실제 양산으로 이어져야 해요.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확인될 때마다 시장이 반응할 거예요.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면요. SK 하이닉스는 유지의 근거가 탄탄한 종목이에요. 블랙활 HBM3 E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성장 궤도 자체가 가파르거든요. 단 베라루빈 HBM4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2026년 하반기 이후를 가릴 거예요. 이 경쟁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지키면 계속 강자이고 삼성의 큰 폭으로 밀리면 재평가가 불가피해요. 그런데 이게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삼성이 잘 되고 SK 하이닉스가 잘 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이 두 회사 수출이 살아나면 환율이 안정되고 코스피가 올라가고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가 늘어나요. 반도체 산업을 단순히 주식 투자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파트 10. 액션, 엔딩 앤 CTA.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리해드릴게요. 머스크가 테슬라 AI 칩 A15, A16을 삼성에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계약 규모 최소 24조 원, 머스크 본인은 실제는 몇 배 더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엔비디아는 베라루빈 HBM4의 우선 공급사로 삼성을 낙점했어요. SK 하이닉스는 블랙홀 HBM3E 시장을 지키면서 베라루빈 경쟁에도 참전하고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수율은 60%대로 올라오고 있고 퀄컴, AMD, 구글까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 대만 리스크, 그리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 탈대만화 전략이 깔려 있어요. 한국은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판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이 판을 지탱하는 게 바로 한국 기술자들이에요. 젠슨 황이 설계한 칩을 실제로 구동시키는 메모리, 머스크가 꿈꾸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현실로 만드는 칩, 그게 수원과 이천과 청주에서 나와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산업을 계속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삼성, 탑, SK 하이닉스, 블루하트,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감사합니다.